출입실 방송 한번. 예. 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정책실 참여소통팀장 윤치상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 오늘 민간협치교육에 참석해 주신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교육은 복잡하고 다양해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의 일방 정책 추진이 아닌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를 정책에 반영하는 민간협치 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에 앞서 민간협치의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 최순국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사님께서는 서울시립대학교에서 도시행정학을 전공하셨고 현재 연구소 나우엔 대표로 재임 중이시며 서울시 은평구 협치회의 공동의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늘 먼 길 자리해 주신 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저도 마스크를 쓰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거리가 있고 또 1시간 반 동안 강의하다 보면은 뭐 녹화도 한다 그래서 제가 마스크를 벗고
해도 괜찮으면은 벗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스크 꼭 써주시고요. 네. 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최승국입니다. 예. 아침 시간에 또 오늘은 날씨도 많이 쌀쌀해졌더라고요. 제가 나올 때 보니까 기온이 1도던데 이제 가을을 넘어서 좀 있으면 겨울로 갈 것 같은데 여러분께서 머리 좀 식히시라고 제가 지리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요즘 여행하기 어려울 텐데 작년 이맘때 제가 지리산에 이제 워크숍을 가서 집 앞에서 경치가 좋아서 찍었는데 이제 다시 그렇게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도 여행을 참 좋아하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지 고민이 많을 텐데요. 아마 이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 또 한 측면에서는 이 협치라고 하는 시민 참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여러분께서 아마 직간접적으로 맡고 있을 텐데 그런 활동을 하기에도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은평구에서도 초창기에는 아예 모든 민관 모임들이 다 취소되다가 이제 하반기 들어서면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소규모 모임을 하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좀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환경 쪽을 행정학을 했습니다만 이제 원래 정체성은 이제 환경 쪽을 오래 했었고요. 제가 1990년부터 환경 운동을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녹색연합이라는 환경단체를 만들어서 젊음을 다 바쳐서 일을 했었고 지금은 지역에서 에너지 전환과 협치 이 두 가지 축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제가 젊었을 때는 20대 후반부터 40대까지는 환경부나 서울시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많이 일을 했다면 이제 시기가 가면서 점점 이제 그 지방자치정부 저는 지자체라는 용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이 구 단위도 정부라서 지방자치정부의 수준에서 활동하고 있는 보다 풀뿌리와 연관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역의 이 시민사회와 행정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때로는 갈등이 있을 때 그것을 풀어내는 역할을 하고 그러면서 환경운동가이면서 또 에너지 전문가이면서 또 자연스럽게 이제 이 거버넌스 영역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은평에서 일을 하면서 2016년도에 그 당시 구청장과 민간이 심각한 갈등이 있었는데 그걸 풀어내면서 이 정말 협치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제가 협치조정관을 하게 되었고 그 길로 지금은 제가 환경보다는 오히려 협치 쪽 일을 더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살아온 내역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어쨌든 제가 이 환경운동을 하면서도 사실은 환경부랑 거버넌스를 90년대부터 해왔었고 서울시의 녹색서울시민위원회를 포함해서 지방정부랑도 이 거버넌스 지금으로 표현하면 협치를 계속 해와서 제 30년의 활동 속에는 이 협치가 늘 같이 했었다라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오늘 제가 1시간 조금 넘게 강의를 하고 뒤에 한 20분 정도 질문을 받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협치를 이제 막 시작하는 입장에서 아니면은 협치란 이름이 아니더라도 다른 영역에서 활동해 오시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시간에 뒤에 20분을 남길 테니까 여러분께서 꼭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아니면 평소에 고민되었던 점들을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 다 공무원들이 계시지만 제 강의를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지금은 또 화상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우리 주민분들, 지역의 지도자분들께서도 듣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께서는 질의하기 어렵겠지만 나중에 제가 마지막에 제 이메일을 공개해 놨으니까 저한테 메일로 질문을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치가 뭔가에 대해서 아마 얘가 안 먹는 이유가 뭘까요? 막 넘어갔었는데 이제 됐네요. 예. 좀 더딘 것 같아요. 예. 예. 조금 기계가 말을 안 듣는 거 2개씩 넘어가고
아닐 텐데 아까 저기서 됐었거든요. 기계가 어디에 있나요? 아닌데 지금 내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예, 여기서 해야겠네요. 이제 협치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보통은 어떤 이론이 있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의 이게 정책들이 만들어지긴 하는데 이 협치는 좀 다르게 이 사회가 변화되면서 자연스럽게 협치의 필요성이 이루어지게 되고 특히 과거에는 이제 시장이라는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이 아마 공무원 시험을 볼 때 다 공부했을 텐데 보이지 않는 손 뭐죠? 가격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시장의 전체를 통제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시장의 모든 것을 맡기면 된다라는 그런 시절이 있었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데 시장이 다원화된 이 다양한 사람들의 이해와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의 실패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됩니다. 일종의 복지국가이죠. 복지국가를 지향하면서 큰 정부를 지향하고 정부가 개입하지만 정부 또한 이제 정부라는 것이 여러분처럼 공무원들이 중심으로 움직이는 이 구조인데 이 시스템으로도 실제로 다양한 시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받아 안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정부 또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풀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또 한쪽에서는 시민들이 스스로 자기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시민단체도 만들고 요즘은 SNS를 통해서 스스로 목소리를 내는 시절이 왔지만 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1990년대부터 다양한 시민사회가 등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기업들도 이제 과거처럼 정부의 통제에서 움직이지 않는 구조들이 생기면서 정부와 기업과 시민사회가 함께 이제 협력하면서 일을 풀어가는 방식 이것이 자연스럽게 등장하게 되고 이것이 협치가 이루어진 하나의 배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협치가 어느 날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수백 년, 짧게는 수십 년 동안 움직여지면서 그 속에서 풀어져 왔던 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협치가 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학자들이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건 제가 이제 박사기 논문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협치를 하면서 하는 목적이 뭔가, 그러니까 뒤에 협치의 목적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협치를 하고 있는 당사자 또는 일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시민들의 또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지역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을 통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제 행정을 중심으로 한 공공 영역과 시민 사회를 중심으로 한 민간 영역이 함께 어떤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고 또 이것을 집행해 나가는 그리고 나아가서 평가와 환류해가는 모든 과정을 협치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참여해서만 하더라도 주민들이 참여해서 의사결정을 하면 여러분이 집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협치는 그것이 아니라 같이 결정하고 같이 집행하고 평가와 피드백까지 같이 해가는 것이 협치이기 때문에 협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이제 행정에 계신 분들은 사실은 이제 뭐 이렇게 이 구청장의 이렇게 일종의 방침을 받아가지고 일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께서 실제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평가를 받는 것이 익숙해 있는 것이 기존의 관치, 행정 중심의 문화였다면 이 협치는 그것보다는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것 못지않게 그것을 만들어가는 최상의 과정을 설계해 나가는 것이 협치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좋은 협치, 굿 거버넌스라는 말 자체도 유엔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과정을 얼마나 중시하느냐가 협치의 핵심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협치를 할 때 이제 그 협치의 파트너가 있겠죠. 협치의 이제 앞에서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 중요한 부분들은 협치를 누구랑 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요. 협치라는 용어와 협업이라는 용어, 협력이라는 용어가 혼돈돼 사용되는데 이제 여러분은 이제 오늘 저랑 함께 협치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니까 이 용어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협치라는 것은 통치 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행정이 끼어 있어야 됩니다. 정부가 끼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민간과 행정이 함께 해나가는 부분들을 민관협치라고 부른다면, 민간 영역끼리도 분야가 다른데 서로 이렇게 협력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민민협력이라는 표현이 맞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협치를 하게 되면 부서 간에 또 협력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부서 간의 협력을 하는 부분들은 업무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관관협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협치를 할 때 이제 민간에서 가장 많이 요구하는 부분들은 행정의 부서 칸막이를 없애라고 요구하는데요. 이 부서 칸막이를 없애는 것이 관관협업의 핵심 영역이겠죠. 근데 부서만의 칸막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도 은평구에서 잠시 이제 공무원 생활을 협치조정관을 해봤었는데요. 팀과 팀, 같은 부서에 있는 팀과 팀 간에도 칸막이가 있고요. 심지어는 담당자와 담당자 간에도 칸막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일을 했는데 성과를 나눌 수 있는 구조가 없기 때문에 굳이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협치의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협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정부와 협치, 즉 거버넌스를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는 시민들의 참여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민이 참여하지 않고 공무원들 중심으로 행정만의 힘으로 하는 것은 협치가 아닌 거죠. 그 협치가 되려면 기본적으로는 시민이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한다는 말씀을 앞에서 드렸습니다. 이 과정에는 여러 가지의 과정을 어떻게 설계할지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협치의 원칙 또는 제도가 있고, 또 리더들이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할 것인가에 대해서 있는데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협치는 합의 지향성과 수의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어요. 민간과 이렇게 행정이 만났을 때 모두를 다 합의할 수 없지만 합의하기 위해서 최상의 노력을 다한다. 그래서 합의를 지향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깊이 있는 수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 외의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협치와 이 행정의 차이, 협치와 거버넌스와 거버넌스와 정부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시민 참여가 핵심 요소라고 말씀드렸지만, 시민 참여만 이루어지면 협치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다양한 형태의 시민들을 참여시켜서 일을 해봤을 텐데, 시민 참여는 실제로 협치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연구해봤더니 일선에서 시민 참여는 협치가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의 전제 조건, 다시 말해서 기본 또는 기초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시민들이 참여시키면 협치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시민들도 와서 그냥 어떤 위원회 만들어서 회의에 이렇게 연락 오면 참여해가지고 자문해주고, 뭐 때로는 그냥 앉아있다가 돌아가면 나 그냥 협치했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협치가 제대로 되려면 여기에 참여하는, 여기 밖에서도 이게 동영상으로 제 강의를 들으시는 민간분들께서 더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참여하는 시민들이 정책을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책 생산 능력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힘, 다르게 말하면 정치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정치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해서 본인이 제안한 정책이 행정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실제 집행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시민사회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이런 영향력, 이런 역량이 갖춰졌을 때만이 실제로 협치에 대한 만족도가 높더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께서는 협치를 하실 때 이 부분을 잘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수의가 중요한데요.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보통은 많은 사람들이 무슨 협치 관련해서 민과 행정이 뭘 한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조직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간을 가장 많이 씁니다. 뭐 아마 동별로 몇 명씩 오세요. 뭐 아니면 무슨 위원회별로 몇 명씩 오라 그래가지고 무슨 총회 한다 그러면 100명이 모였느냐 500명이 모였느냐를 가지고 고민하고 그것을 성과로 구청장님께 보고하는데, 저는 이 방식은 협치에서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이 필요한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참여예산 총회, 주민자치회 총회 같은 경우는 보다 많은 주민이 오는 게 좋겠지만, 협치에서는 얼마나 많이 참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깊이 논의하는가, 다시 말해서 얼마나 수의를 하는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수의가 동반되지 않은 이런 시민 참여라는 것은
수의가 동반되지 않은 협치라는 것은 시민 참여라는 이름을 등에 업은 동원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뭐 5명이 모이느냐 20명이 모이냐 해서 적게 모이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충분히 깊이 수의를 할 수 있는 만큼의 사람들이 모여서 깊이 논의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더 많이 모이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정부와 시장, 시민사회에 대해서 이전에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여러분이 시민사회 그러면 시민단체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한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한번 풀어보고 가면 보통 이제 사실은 이 3주체 제3섹터 영역까지를 고민했던 것은 1930년대 그람시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요. 그전에는 정부와 시장만 있었습니다. 정부와 시장만 있었기 때문에 정부의 공공 영역인 정부와 이 시장이 있었는데요. 이 두 개도 떨어져 있었죠. 서로 침범하지 않았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시민사회가 성장하면서 제3의 영역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런데 1930년대 이 그람시 이론에 의해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영역은 공통분모가 없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행정을 해보다 보니까 또 이 사회의 삶을 살다 보니까 겹치는 부분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시장과 시민사회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요즘에 말하면 사회적 경제 같은 영역. 이 영역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 시민사회가 겹치는 영역이 생깁니다. 지금처럼 이제 참여 예산도 하고 협치도 하고 그다음에 중간 지원 조직도 하는 거죠. 이 영역들이 협치 영역입니다. 앞으로는 이 협치 영역, 사회적 경제 영역이 점점 더 커질 겁니다. 그리고 일정 순간 되면 사실은 넘나드는 현상이 생기게 될 거예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시민사회는 정부와 시장이 아닌 제3의 영역 전체를 말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협치를 왜 하느냐에 대해서 중요한데요. 협치를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은 지금은 협치를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협치 행정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게 소통정책실에서 이 업무를 담당할 때 초기에 어떻게 설계하는가 중요한데 협치 행정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뭐 서울의 경우는 서울시가 자치구에 예산을 주고 지역사회 혁신 계획을 통해서 협치를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인천시가 연수구에다가 예산을 지원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예산이 지원되건 지원되지 않든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협치가 일어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협치 조례를 만들고 협치 회의를 구성하고 뭐 또 협치 관련해서 다른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고 협치 관련 부서, 협치팀을 만들고 이런 역할을 해서 실제로 정책이 바뀌더라도 또는 구청장이 바뀌더라도 인천시장이 바뀌더라도 협치가 꾸준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협치 행정의 기반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협치 경험을 쌓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사실은 예산이 좀 확보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협치라는 이름으로 굳이 뭘 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는 아직 협치가 낯설기 때문에 익숙해질 때까지 협치 관련 사업 또는 과제 또는 의제라는 이름으로 어떤 정책을 집행해 나가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하면서 민간과 행정이 함께 경험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속한 부서와 그리고 그 해당되는 민간의 그 해당 분야의 네트워크 간의 파트너십을 만드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위원회 같은 구조를 만들어서 협치라는 이름이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협치를 할 수 있는 협치 기반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했을 때 사실은 기존의 대한민국 건국이회 100년의 역사가 지났어요. 올해 101년째잖아요. 그간 아마 이 자치구로 가면 한 90년, 근데 광역으로 가면 한 80년 정도까지는 공무원들이 다 했어요. 소위 말하는 관치가 이루어졌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민간이 이제 참여하는 구조가 10년, 20년 됐어요. 이 참여했을 때 사실 공무원들이 혼자 해도 되는데 굳이 이 민간을 참여시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걸 통해서 뭘 얻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저는 지역사회 문제를 지역의 주체의 입장에서,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문제를 설정하고 풀어나가는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해서 시민들의 그들의 삶의 질이, 우리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게 만드는 것이 또 다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민과 행정이
균형된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은 연수구가 아마 지역에 있는 시민사회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예산과 그리고 행정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공무원이 뭐 이렇게 1000명이 아마 넘죠? 1000명 안 되나요? 어쨌든 이렇게 1000명 가까운 직원들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저희가 있는 은평구의 경우는 공무원이 1300명입니다. 그런 구조 속에서 있는데 그 지역의 시민사회는 다 합쳐봐야 100명, 200명밖에 안 되거든요. 예산의 규모도 확실하게 다르죠. 수천억과 뭐 수십억의 비율이 될 텐데요. 그래서 이런 시민들의 역량을 키워줘서 협치를 잘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뒤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중요한 부분들은 협치를 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협치를 할 때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앞에서 드렸어요. 하나는 협치는 과정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협치의 파트너가 중요하다. 누구랑 협치할 것인가. 세 번째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이건 그냥 뭐 역지사지라는 표현, 입장 바꿔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20대부터 뭐 한 40, 50대까지 다양할 거고 저는 이제 50대인데요. 예를 들면 저 연배에 있는 사람들이 이 자치구에 가면은 과장의 역할을 주로 하게 하고 조금 빠른 분들은 국장을 하고 계신데요. 이분들과 저는 30년 동안 이렇게 사회에 나와서 30년 동안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았어요. 같은 한글을 쓰고 있지만 똑같은 얘기를 해도 다르게 이해합니다. 남북이 분단된 지 70년이 넘었잖아요. 똑같이 한민족이고 한글을 쓰지만 얘기하는 걸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20년, 30년, 짧게는 10년 동안 다른 공무원들의 언어와 민간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들은 공감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여기 공무원들은 민간은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공감해 주고 경청해 주는 것. 잘 듣고 그리고 나서 내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냥 됐고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이렇게 접근하면 사실은 안 풀리는 거죠. 어차피 지금은 그 민과 관의 역할과 이해의 차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좁혀나가기 위해서는 공감과 경청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다를 때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그 민하고 회의를 하게 되면 과장 또는 국장의 오더를 받아서 또 민에서는 또 나름대로 또 자기들 입장을 가지고 이렇게 원탁에 만나서 회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 그냥 자기 주장이 옳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설득을 하게 되면 사실은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협치는 정답이 있지 않더라고요. 다만 차이가 있고 선택의 문제입니다. 어떤 답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지 절대적으로 맞는 답은 없습니다. 제가 환경운동할 때는 제가 환경부 공무원들이 저를 정말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냐면 저 최승국이라는 사람하고 만나봐야 그냥 씨알이 안 먹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양보하면 생명이 죽기 때문에 저는 환경운동가로서 제 입장을, 제 소신을 굽힐 수가 없었어요. 공무원들 만나서 밥을 먹든 술을 먹어도 저는 절대 타협하지 않았죠. 그런데 제가 협치하면서는 제 입장을 내려놓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의 생각이 옳을 수도 있고 민간에서도 다른 사람의 생각이 옳을 수 있고 내 생각이 옳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호 토론을 통해서 보다 바람직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 협치이죠. 그래서 설득하기보다는 상대가 답을 찾도록 유도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협치는 뺄 생각 나눌 셈이 되면 안 되고 윈윈이 돼야 됩니다. 덧셈 또는 곱셈이 되어서 협치를 했을 때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그보다 더 커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협치 문화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특히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협치를 통해서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돼요. 승진에 도움이 되어야 되고 사실은 이렇게 설계할 때는 협치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협치를 하는 공무원들이 뭔가 인사고과에서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협치를 할 수 있는 구조도 있습니다. 그리고 협치 핵심 요소를 꼽으라 그러면 사실은 다양하겠지만 저는 제가 연구를 하면서 또는 경험을 통해서 얻었던 것은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뭐 제 말고 다른 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리더십입니다. 사실은 행정의 정책 의지인데 행정의 정책 의지는 여러분 담당자들이나 팀장이나 과장들의 역할도 있지만 아직까지 협치처럼 생소한 영역에서는 구청장, 기관장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기관장이 협치를 우선순위에 두고 이것을 협치하도록 꾸준히 체크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치가 잘 되도록 촉진해 주는 역할이 중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시민사회 협치 역량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아직은 시민사회의 정책 마인드는 강할 수 있지만 실제로 실행력이나 여러 가지 조직 면에서 취약하기 때문에 시민사회 협치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협치하자고 오늘 다 결정했어요. 그런데 행정에서 지금은 담당자 한 명이 있는 구조이거든요. 이 구조로는 어렵죠. 그러면은 협치 전담 팀을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뭐 더 나아가서는 협치 전담 부서가 만들어지면 좋겠지만 지금은 아마 이 구청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협치 전담 팀을 만들고 협치 조정관이나 협치 지원관을 채용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협치에서의 민과 관의 역할이 이제 과거랑 조금 달라지는데요. 전통적인 의미에서 민간이라는 것은 구민이죠. 연수구에 살고 있는 사람, 주민, 그리고 이해관계자, 이해당사자,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정책에서 수혜자이거나 아니면 이해관계자, 때로는 갈등의 주체가 되는 정책 집행의 대상자가 되어 왔다면 협치를 할 때에서 이 민간은 이 정책을 직접 제안할 수 있는 사람, 제안하고 그리고 행정과 함께 공동으로 정책을 수립해 나가고 집행하고 평가하려 하는 하나의 정책의 당사자 파트너가 되는 거죠. 그리고 행정의 역할은 마찬가지로 과거의 전통적인 의미에서 행정은 정책을 수립하고 이것을 집행해가는 여러분이 핵심 주체로서 존재해 왔다면 그래서 공복이라고 불렀죠. 근데 지금은 이 민간에서 정책을 발굴해 내도록 촉진해 주는 역할, 촉진자 역할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입장을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를 의견을 물어서 함께 나가는 역할을 해 나가면서 정책의 공동 수행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구청장이나 과장이나 동장들은 이것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주고 마당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가는 것이 간부들이 해야 될, 리더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요. 협치를 잘 하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텐데요.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협치의 원칙이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포괄성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모든 과에 물론 뭐 이렇게 재무 파트 이런 데는 아마 없을 수도 있지만 모든 과에 민과 함께 거의 모든 부서에 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거버넌스 조직이 있을 거예요. 위원회 같은 게 있을 텐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포괄성입니다. 위원회를 구성할 때 나와 다시 말해서 행정과 입맛이 맞는 사람 아니면 특정 민간에서 추천하는 사람의 입맛이 맞는 사람 중심으로 구성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비판자들을 포함해서 이해관계자를 가능한 폭넓게 구성하는 것이 첫 번째 요소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소수자 의견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소수자까지 다 참여하지 못하지만 소수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위원회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개방성입니다. 그냥 아름아름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 모집을 하고 이 모집 과정에서 대표성과 전문성과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사람들로 꾸려야 됩니다. 제가 한 4년 협치를 해봤더니 정말 중요한 것은 실행력이더라고요. 그냥 위원회에 모셔놓고 나서 그냥 잔소리만 하고 가는 사람들은 공무원들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사실 와가지고 제안도 할 수 있고 기획도 할 수 있고 행사에도 참여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실행력을 담보한 사람들을 모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료 공개가 정말 중요합니다. 회의하기 전에 충분히 자료를 제공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역할, 그리고 회의가 끝났을 때 이 자료를 잘 공개하는 역할,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만이 협치가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게 하는 것, 제가 다시 설명드리지 않아도 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투명성입니다. 이 제가 설명드린 5가지가 협치의 5대 원칙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요. 앞에 2개와 제일 마지막에 있는 투명성이 중요한데 과거에는 투명성은 정보의 공개를 말했어요. 그러니까 1990년대만 하더라도 이제 막 군사 독재 정부가 끝난 막 상황이고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잘 내놓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 공개 청구를 하게 되고 때로는 갈등이 이루어지고 이러는 상황인데 지금은 아직도 물론 100% 공개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보의 공개 면에서의 투명성은 대체로 이루어졌어요. 지금 중요한 부분들은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구 단위는 좀 덜한데 동으로만 내려가도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같은 걸 보면 사실은 사전에 위원장과 동장이 다 결정해 놓고 그냥 형식적으로 모여가지고 의사결정하고 끝나고 나서 그냥 밥 먹으러 갑시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기는 안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투명하지 않은 거죠. 참여한 사람들이 본인이 토론해가지고 본인이 결정했다라는 느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투명성입니다. 그래서 미리 결정하고 동의를 구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협치 과정에서는 이 민간 위원들 어떻게 해서 구성되었던 위원들의 참여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위원들이 뒤에 있는 예를 들면 복지 영역에서 어느 대표가 왔다면 그 복지 영역에 그 참여하고 있는 전체 시민들, 주민들이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협치회의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30명 안팎으로 될 거면 이 사람들이 구민을 다 대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야별 대표성으로 꾸렸다면 거기에 참여하는 대표자들이 그 자기 분야에 가서 협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구에서 이분들과 함께 시민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역할을 만들지 않으면 엘리트 시민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요즘에 행정학에서 엘리트 시민이라는 말, 맨날 그냥 시민 참여하면은 연수구든 인천시든 그 사람들만 보이는 구조가 되면 안 되겠죠. 이렇게 성장하면서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고 확대되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식이겠지만 회의를 할 때도 회의 준비를 그냥 행정에서 이게 담당자가 다 해가지고 결제받아가지고 당일날 내놓는 방식이 아니라 민간의 의견을 물어가지고 회의 준비를 하고 의제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또 참여하는 사람들이 역할 분담을 잘하는 것, 협치회의든 위원회 위원장이 다 그냥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사람들이 골고루 역할을 갈 수 있게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회의 진행할 때도 고르게 발언할 수 있게 하는 것. 근데 중요한 건 고르게 발언하려면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어 있어야 돼요. 사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께서 어디 모여서 회의한다 치면 여러분 부서의 각 분야는 여러분이 전문가이지만 다른 부서를 잘 모르잖아요. 민간도 마찬가지로 내가 환경 분야의 전문가이지만 내가 예를 들면 사회적 경제 영역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회적 경제 영역에 대해서도 안건 토론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에게 해당 담당자나 아니면 민간의 간사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설명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보의 양이 동일하면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 정책이 올바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토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회의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당일날 돼가지고 자료를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3, 4일 전에, 가능하면 일주일 전에 자료를 보내드리고 필요하면 궁금한 게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라는 단서를 달아가지고 보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한전 사회이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사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주 월요일 날 그 이사회 안건이 3개가 있었는데 3개 그 부처에서 처장급 그러니까 1급에 해당되는 사람과 부장들이 참여해 가지고 자기 안건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네 팀이면은 그런 사람들이 네 팀이 와서 저에게 안건 설명을 해요. 왜 설명하냐면 제가 결정하는 데서 때에 따라서 하나의 수십 조짜리 예산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정보를 잘 모르고 가서 엄하게 결정을 해버리면 사실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이 협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 영역에 계신 분들이 만약에 잘 모르는 분야의 분들이 들어오셨다면은 충분히 설명해 주는 것이 갖춰져야만이 제대로 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신뢰 형성과 상호 이해가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감추지 않고 모든 내용들을 회의 테이블에 올리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민간 의원들, 제가 연구를 해봤더니 공무원 입장에서 민간 의원들을 신뢰하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 그 사람이 친절해서가 아니라 친절하면 좋겠지만 더 중요한 부분들은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때 공무원들이 민간을 신뢰합니다. 민간 의원들께서 제 강의 들으신 분들께서는 회의 들어오실 때 자기 분야의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에 대한 신뢰는 그냥 강론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그 분야의 전반적인 것을 이해하고 논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민사회에서 오는 사람들은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논의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 전반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공무원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결정권자들에게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너무 민간을 만나는 공무원들을 너무 자주 바꾸지 마세요. 협치를 하는 담당자는 최소한 한 곳에서 2년 정도는 있도록 보장해줘야 신뢰가 생기고 그 분야의 전문성이 생기고 민간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공무원들을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서로 이해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이제 합의 지향성 얘기도 들었죠. 모든 것에 대해서 합의는 할 수 없지만 합의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 또한 합의 못지않게 이행이 중요한데 이 이행이 되려면 여기서는 민간의 역할이 중요해요. 그냥 이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아니면 설득을 해가지고 의사결정이 돼서 어떤 정책이 만들어졌는데 막상 예산이 안 돼서 아니면 제도가 조례가 없어서 아니면 시기가 안 맞아서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상호 이제 힘이 빠지게 되겠죠. 또는 신뢰도 깨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버넌스 구조에 들어와 있는 민간 위원들에 대해서는 제도, 예산, 집행 시기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충분하게 이해시켜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협치에서 사실은 이게 OECD의 거버넌스 10개명에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1번이 리더십입니다. 기관장의 리더십, 구청장의 리더십이 사실은 협치를 하는 데 있어서의 제1번 요건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다시 강조를 드리는 건데요. 여기서의 기관장의 리더십. 그러면 사실은 구청장만이 아니라 이제 구청장의 방침을 받은 국장, 국실장, 과장, 팀장들도 해당될 거라고 보는데요. 내가 다 결정할 테니까 따라오라는 이런 장군 스타일의 리더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촉진자,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세요. 제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촉진자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협치가 되려면 공무원들이 그리고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자기 정책을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 이런 리더십이 필요하고 그걸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이제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민간의 리더십도 필요한데요. 여기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소통해야 되고 보통은 이런 회의를 민간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회의 진행 방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똑같은 회의도 회의 진행자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른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용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리더십을 타고난 사람이 있을까요? 조금은 다르겠지만 저는 요즘에 이렇게 사회를 많이 보고 워크숍에서도 의사결정 과정을 많이 진행하는데 하면 할수록 이렇게 제가 성장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건 뭐냐면 교육이 필요한 거죠. 경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위원회를 만들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들은 이 리더들에 대한 리더십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박 2일 워크숍을 하든 이렇게 여러 방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협치 행정을 하는 추진 방향인데요. 이제 이 부분부터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연수구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제가 이제 이 후반부는 얘기를 드릴 겁니다. 일반적으로 협치를 진행하고 있기도 하지만 공식적으로 협치를 새롭게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첫 발을 떼는 것, 앞에는 일반론이라면 지금부터는 제가 구체적인 강론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가장 먼저 할 부분은 아마 협치 조례를 만드는 거겠죠. 그래서 민간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가 될 거고 민과 간의 수평적 협력 관계, 과정을 중시하고 신뢰 구축 등등에 대한 내용 앞에 5가지 원칙을 반영해서 하면 될 것 같고 협치회의를 구성해야 당연히 협치회의를 구성해야 될 거고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아마 기본 계획은 3년 내지 5년 이렇게 수립할 수 있고 매년 실행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죠. 그리고 협치 조정관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민과 행정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협치 조정관 제도를 아예 조례에다가 못을 박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협치 협약이나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 같은 내용들을 포함시키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협치 회의인데요. 협치 회의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거는 그러니까 협치 행정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이고 아마 연수구에 있는 수십 개 또는 100개 안팎의 이런 위원회 같은 것이 있을 텐데요. 다른 위원회는 보통 자문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 하나의 기능만 가지고 있습니다. 은평에 106개 위원회가 있는데 대부분의 위원회가 그렇습니다. 근데 협치회의는 달라요. 심의와 조정과 자문 역할을 다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책을 결정하고 그렇게 같이 결정하면 바로 정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협치의 기능은 제가 예를 들어놓은 수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전반적으로 협치 정책을 만들고 제도를 개선하고 또 필요한 부분이면 협치에 관해서 어떤 정책을 만들어서 구청장에게 건의하는 역할, 권고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한 30명 안팎으로 민간, 행정, 의회가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보통은 구청장과 민간 대표가 공동 의장을 맡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구의회가 참여가 좀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의 서대문구는 구청장까지 3인 공동의장제를 가고 있어요.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새로운 모델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민간 의원들을 모집할 때는 공개 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앞에서 예를 들었던 대표성, 그다음에 분야별 전문성, 실행력 같은 걸 고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위원회 임기 같은 경우 여러분이 협치회의가 아니다 하더라도 위원회 임기를 고민이 많을 텐데요. 보통 요즘은 2년에 1회 연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4년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것은 협치회의에서는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협치를 하다 보면 연속성과 그리고 새롭게 변화가 필요한데, 4년을 하게 되면 첫 번째 한 번 하고 나서 연임을 하게 되면 대부분이 연임을 합니다. 그러면 4년 뒤에 남은 사람을 다 바꿔야 돼요. 그러면 연속성이,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아요. 그래서 6년까지 할 수 있도록 해서 매번 3분의 1씩 교체해 나가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협치 조정관제를 도입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이제 5급 상당의 이제 조정관을 2개 보통 두는데, 부담이 되긴 할 겁니다. 뭐 예산도 들어가야 되고, 또 공무원 입장에서는 간부직 하나를 민간에서 채용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을 텐데, 그래도 협치가 잘 되려면 저는 조정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협치 행정을 총괄하고 각 구청장에 대해서 협치 자문을 해야 되고, 민간을 끌어서 협치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또한 부서 간의 협치가 잘 이루어지도록 다른 부서장들을 조율해내는 거죠. 그러면 담당 과장이 있어요. 근데 담당 과장은 이것을 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과장이 협치만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부서에 최소한 10개 정도의 사업이 배치되더라고요. 그러면 협치가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측면도 있고, 나아가서 다른 부서장을 설득해야 되는데 동등한 과장급에서 하기가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구청장으로 하여금 협치를 하도록, 협치를 강조하도록 계속 구청장의 마인드를 변화시켜줘야 돼요. 근데 과장이 가가지고 얘기하기 어렵죠. 그런데 권한을 위임받은, 민과 행정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조정관이 정기적으로 구청장을 만나서 그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협치조정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상은 이제 협치회의 당연직 위원, 협치회의 당연직 위원은 보통 행정에서는 구청장과 국장과 소관국장과 협치조정관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위상은 국장급이 돼야 되는데, 이제 국장급으로 모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통은 과장급으로 하더라고요. 그런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전담 부서가 필요한데, 지금은 소통정책실에 두고 있는데 사실 담당자가 있는 구조인데요. 전담 부서까지는 가기 어렵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이제 부서 이름에다가 협치를 앞에 넣으면 이제 시민들이 연수구가 협치를 지향하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으니까, 저는 부서 이름에 협치가 들어가는 형태로 하고, 거기에 주무팀을 협치 지원팀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가 당장 올해는 아니더라도 내년 정도에 그런 고민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길어야 2년 반, 3년마다 바뀌게 되잖아요. 그래서 앞에 조정관과는 달리 이제 실무를 할 수 있는 협치 지원관 제도를 서울의 경우는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해서 2명 내지 3명을 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요즘은 서울시 예산을 쓰는 게 아니라 자치구가 자체 예산을 써서 시간 선택 임기제 공무원으로 돌리고 있어요. 신분 보장과 연속성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이런 이렇게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해서 협치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이제 협치 기본 계획을 내년에 수립해야 될 텐데, 이게 서울의 경우에는 협치 활성화 기본 계획과 또 서울시에 제출하는 지역사회 핵심 계획이 이중으로 있는데, 여기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하나의 계획을 수립해서 그 안에서 풀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협치 기반을 만드는 것, 이걸 통해서 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중장기 전략 계획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3년 또는 4년, 구청장의 임기가 4년이니까 예를 들면 4년 임기로 하든지, 아니면은 협치가 워낙 자주 바뀌니까 서울은 3년 단위로 이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협치 기반을 어떻게 만들지와,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협치 연습을 할 수 있는,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이런 부문별 과제를 함께 담아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협치의 부문별 과제를 할 때, 지금은 그럴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 얘기를 길게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예산을 일부 그게 1억이 되든 뭐 3억이 되든 5억이 되든 좀 확보해가지고 이게 행정의 각 분야와 주요한 민과 협력이 필요한 협치가 필요한 영역을 정해서 몇 개 과제를 시험해 보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지역사회 혁신계획이라는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냥 뭐 협치의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이 의제를 어떻게 발굴하는가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협치회의가 만들어지면 각 분과가 있을 거고 지금 참여예산 같은 데도 있고 뭐 다양한 주민 제안 뭐 이렇게 그 동으로부터로도 받을 수 있을 텐데 다양한 형태의 의제를 받아서 이것을 실현해 나가는 방식 그리고 실행할 때는 민간과 행정의 이 민간 공동 실행단 또는 워킹 그룹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 아마 이런 경험을 해본 데가 없을 거예요. 아직까지 협치를 안 했기 때문에 보통은 참여예산만 하더라도 민과 관이 모여가지고 의사결정, 주민 제안 사업을 가지고 토론해서 결정을 하면 집행은 공무원들이 다 하잖아요. 근데 협치는 집행을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련 분야의 민간 영역과 함께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움직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려면 공모사업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추진 과제의 절차를 조금 간단하게 좀 가져와 봤는데 뭐 복잡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아래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사업 제안을 다양한 형태로 앞에서 설명한 형태로 받게 되고요.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사업을 제안했는데 그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은 참여예산하고 다를 바가 없고 또 협치는 융합과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과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분야별로 융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각각의 분야를 묶어서 정책 과제화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부서 검토를 거쳐서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 같은 공론장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협치회의에 올려서 결정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서울시 사례를 제가 가져왔기 때문에 서울시 회의 조정을 거쳐서 가는데 여기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건 생략해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는데 제가 중요하게 봐왔던 부분들은 분야별 이 과제 융합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뒤에 사례를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제 제가 남은 시간이 한 20분 정도 이렇게 질문 시간을 빼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타 지방 정부의 협치 사례를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서 협치가 어떻게 풀어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뭐 주로 제가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은평구 사례를 가져왔고 그 외에 금천구나 다른 사례 몇 개를 좀 같이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협치 교육이 중요한데요. 이거는 협치라고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민과 행정이 만나는 역할을 하는 데에서는 이런 교육을 다 기획해 보시면 좋겠어요. 협치 차원에서 할 필요도 있지만 각 분야별로 하면 좋을 텐데요. 저희는 초기부터 협치를 기본 교육과 심화 교육과 실천 교육으로 나누어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교육과 그리고 민간 교육을 다시 나눠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니까 여기를 좀 보시면 시민들에게 찾아가는 협치 교육을 했고요. 그리고 협치 인식 교육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동 단위로, 권역별로, 분야별로 이렇게 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급별 협치 교육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초기에는 이 주무관들인 8, 9급에 대한 교육도 했었고, 그리고 6, 7급에 대한 교육도, 6, 7급은 팀장이죠. 6급에 6, 7급 교육도 했었고, 그리고 뒤에 좀 풀어가다 보니까 과장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더라. 왜냐하면 의사결정을 하고 부서원들이 협치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5급 공무원들에 대한 협치가 중요해서 사실 지금은 거의 매년 이 과장, 동장들에 대한 협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심화 교육으로 그래서 이제 매년 조금 하고 있는데 부서별로 협치 워크숍을 합니다. 예를 들면 소통정책실에 이렇게 10여 명의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뭐 기획예산과 같은 데도 있을 거고 이런 부서의 전체 직원들을 모아서 보통 담당자만 교육을 시키면 부서 안에서 협업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협치가 필요한 영역에 있는 부서를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모든 직원, 과장부터 국업 직원까지 다 모든 직원들을 다 모셔서 협치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저같이 협치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한 20분 정도 앞에 이제 인트로덕션을 하고 그냥 개요에 대한 설명만 하고 나서는
이 부서별로 알아서 자기네가 하고 있는 사례를 가지고 사례 공유를 해요. 사례 공유를 하고 거기서 그 다른 담당자와 다른 팀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논찬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우리 부서에서 주민 참여 예산을 했는데 올해 A라는 사업을 만들어서 어떤 집행을 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라고 얘기하면 그걸 한 5분 정도 브리핑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 다른 부서원들이 담당자가 아닌 사람들이 그랬을 때 이렇게 하면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의견을 주는 거죠. 그런데 해보면 아마 그런 경험이 거의 없을 텐데 해보면 의외로 많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동안 못했던 얘기들이 속 얘기가 나와요. 분위기를 깔아주면 한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 하면. 그래서 저희가 이 은평에서 처음에 이 교육을 도입했을 때 초기 반응은 과장이나 팀장님들은 바빠 죽겠는데 그거 꼭 해야 돼요 라고 제가 조정관 시절에 도입을 했는데 조정관님 그거 꼭 해야 돼요 라고 물어요. 근데 이래서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전화 받는 사람 한 분만 빼고 다 오세요라고 해서 어쨌든 왔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제 디프리까지 보통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협치는 스킨십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저녁 먹으면서 정말 이거 진작 했어야 되는데 너무 늦어서 아쉽다고. 그리고 오늘 우리 부서에서 바빠서 몇 명을 제외시켰는데 그 사람을 제외시킨 것이 너무 아쉽다는 얘기를 해요. 대부분이 부서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런 방식으로 공무원들이 한 번도 일을 해보지 않았거든요. 옆에 부서가 뭐 하고 있는지, 옆에 직원의 업무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의견을 내본 적이 없거든요. 심지어 밥을 먹을 때도 팀별로 식사하잖아요. 같은 과에 있으면서도 다른 팀원들과 밥 먹으면서 이야기해 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이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협치 또는 행정 내에서 협업을 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협치가 필요한 부서에서의 부서 워크숍 부분을 꼭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고요. 이런 걸 할 때 여기를 전문을 하는 강사진이 필요하면 제가 소개를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 영역이나 또 공무원들 속에서도 사실은 고민들이 많아요. 그리고 협치를 하다 보면 갈등이 생겨요. 막 이렇게 성질이 나는데 성질을 부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우리는 이렇게 그 문제 해결형 교육이나 아니면 비폭력 대화 같은 이렇게 협치를 할 때 어떤 언어와 어떤 방식의 논의를 해야 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맞춤형 교육을 해갑니다. 이렇게 실천 교육들 이런 것들을 좀 풀어내보는 것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비폭력 대화 같은 경우는 한 몇 주 동안 진행돼야 돼요. 이렇게 뭐 한 10회 최소한 한 5, 6회 정도 해야 되는데 이걸 받고 난 사람들의 태도는 그건 전 공무원들에게도 권하고 싶어요. 정말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내가 집에서 가족을 대할 때 배우자든 자식이든 부모든 대화할 때도 확 달라집니다. 그리고 동료들 간에 대화할 때도 달라집니다.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우리가 협치를 해가는데 내가 협치에 점점 더 협치 친화형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 해결형 워크숍이라는 것은 어쨌든 협치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슈가 있으면 그 이슈를 가지고 관계자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워크숍을 하면서 뭐 3시간이 되든 하루 종일이 되든 이렇게 워크숍을 통해서 그것을 이 문제 해결은 기법을 가지고 풀어내는 방식이에요. 그럼 여기서 합의를 도출하고 그것을 그 다음에 풀어나가는 거죠. 이런 것들도 있고 앞으로 협치회의가 만들어지면 협치학교 같은 것들도 만들길 권해드립니다. 협치에 관계된 일단 협치의 민간위원들은 의무적으로 참여해서 협치학교를 이수한 사람들에 한해서 협치위원 자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아주 바쁜 사람들이 와 있으면 그냥 회의도 잘 안 나오고 그냥 회의만 하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협치학교를 통해서 제가 지금처럼 강의했던 내용들을 포함해서 협치위원들이 뭘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이해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공무원들은 협치를 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사례로 저희는 이제 우리 가장 자랑을 할 만한 내용이 마을 시민 활동가 교육 프로그램을 4년째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가 보통은 협치 과제를 3년을 한계로 두고 있는데 이 과제가 잘 진행되고 있고 아직 완전히 완성이 되지 않아서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우리가 마을 공동체, 그다음에 지역사회, 도시재생 분야에서 활동하는 민간 영역과 그다음에
그 협치 공동체 당시에는 희망마을 담당관이라는 마을 공동체와 협치와 참여예산 등을 하는 부서가 만나서 지역의 시민 활동가들을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내린 결론이 마을 시민 활동가를 발굴하고 성장시켜 나가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게 좋겠다라는 데 이제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초기 2018년도에는 이게 2017년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2년 차에는 공통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시범 교육을 진행하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전반적인 교육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마을 시민 활동가 전체에 대해 지난해에는 이 교육을 프로그램을 시행해 봤어요. 이렇게 시행해 오고 있고, 그리고 마을 활동가들의 생태계를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이런 이렇게 연구 영역도 지난해와 올해 진행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마을 시민 활동가 박람회라는 프로그램도 원래 올해 오프라인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11월 달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역이 필요로 하는 마을 활동가, 지역이 필요로 하는 시민 활동가가 어떤 영역이 있고 그 사람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 나아가서 이렇게 미래에 10년 뒤에 이렇게 올 사회에서는 어떤 활동이 필요할 것인지, 어떤 역량이 필요할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를 통해서 이 마을 활동가들을 배치하게 하는 이런 형태로 가져가요. 그래서 여기 참여하는 주체를 보면 이제 민간협치과, 지금은 협치 담당관인데 민간협치과의 각 팀들이 다 참여하고 있고, 지금은 여기 플러스 해가지고 시민교육과가 같이 들어와 있고요. 민간에서는 관련돼 있는 각 영역의 대표자들이 들어와서 이 워킹그룹을 만들고, 그러니까 민관 공동실행단을 만들고 함께 풀어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육 전문가들도 결합하고 이 두 개가 이걸 하기 위해서 별도로 교육 소위 같은 것도 꾸려가지고 함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는 예시를 들어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 지속 가능한 하천 이용과 보정 방안은 제가 타자치구 가서 강의할 때 이 예시를 꼭 듭니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사례 소개를 하지 않더라도 협치가 어떤 원리로 되어야 되냐고 얘기했을 때 하나 이거 드는 예인데요. 여기에 연수구에 하천이나 산이 어떤 게 있죠? 승기천. 네. 그러면 승기천이라는 하천이 있어요. 그러면 이 하천과 관련해서 만약에 협치 의제를 주민들로부터 이렇게 받는다면 어떤 과제들이 나올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승기천을 다니면서 산책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또 때로는 그게 머리가 피곤할 때 가서 앉아가지고 힐링도 하고 거기 있는 물고기도 살펴보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아주 정말 다양한 요구가 나올 거예요. 많은 경우에는 이용하기 편한 시설을 놔주세요. 자전거 이렇게 통행로를 또 확보해 주세요.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나와서 운동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놔주세요. 의자를 놔주세요. 밤에도 그냥 안전하게끔 이렇게 불을 켜달라는 이런 요구들이 이루어질 거고, 어떤 분들은 거기다가 음악이 흐르는 하천, 그래서 그냥 다닐 때 자연스럽게 음악이 흘렀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음악이 흐르는 걸 다 좋아할까요? 그리고 운동시설이 있는 걸 다 좋아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뭔 얘기야? 승기천은 하천이야. 하천이면 하천의 기본은 물이 깨끗해야 되고, 그런데 물이 별로 안 깨끗하면 물을 더 깨끗하게 해주세요. 또한 봤더니 이게 원래 하천은 원래 이렇게 도심하천은 사행천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관리가 편하게 해서 직강한 하천을 만들어 놓는 곳이 많아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는 이게 여울이 없고 물이 정화가 되지 않아서 금방 밑에 이끼가 끼고 더러워지고 냄새가 나니까 하천의 기능을 복원해 주세요. 여기에 생태계가 더 활발해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요구들이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존의 방식은 그런 제안 중에서 가장 좋은 걸 선택해서 해왔어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건 협치가 아니죠. 그냥 민원을 하나 해결하는 거죠. 정말 바람직한 방법은 저희는 이제 불광천을 중심으로 해서 7개 하천이 있는데 연수구에 있는 하천 전체, 승기천을 포함해서 하천 전체를 놓고 이 하천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보존 방안을 만드는 거예요. 관련된 부서가 모여서 함께 논의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하천을 현재 이용 실태와 그다음에 생태계의 상황을 잘 분석해서 이것이 주민들이 도심 하천으로서의 주민들의 이해와 욕구도 충족시키면서 또 하천으로서의 생태 기능을 유지하고 이게 새들도 오고 밑에 오류도 살고 개구리도 살 수 있는 이런 하천을 만들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속 가능한 하천 이용과 보존에 대해서 거버넌스 기구를 만들고 이게 우리는 이제 불광천이 핵심이기 때문에 불광천 등 주요 하천에 대해서 보존과 이용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 용역을 오래 하고 있어요. 이 연구 용역이 나오면 여기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도에는 하천 이용과 보존에 대한 조례를 만들 거고 하천 헌장도 선포할 거예요. 시민들이 제안한 내용을 받아서 그렇게 풀어가는 거죠. 예산은 이걸 하기 위해서 올해 1억을 배치했고 내년에는 뭐 2천만 원이 될 것 같아서 2천만 원 예산을 배치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협치의 핵심은 제가 전부터 협치는 정답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원하는 가장 근접한 답을 찾는 거죠. 그러면 하천이라고 하면 도심 하천은 당연히 이용 측면이 강조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용을 하려면 그 하천이 더럽고 냄새나고 보기에도 불결해요. 그러면 이용할까요? 이용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용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용에 대한 욕심만 내면 결과적으로 하천이 더러워지면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보존의 기능을 같이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보존만 하고 싶다 하더라도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은 거기에 투자하기가 어렵죠. 이렇게 하면 구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럼 일정하게 주민의 욕구를 받아 안아서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보존도 할 수 있게끔 일거양득을 얻으려면 보존과 이용이 사실은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고민하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사례는 이제 금천구의 전신주 공중선이라고 이렇게 전신주에 이게 전기 말고 수많은 요즘에 뭐 이게 전선들이 다니잖아요. 뭐 케이블 TV를 포함해서 다양한 선들이 있어서 이게 그 신도시에는 싹 그것이 다 지중화되어 가지고 보기가 좋지만 구도심에는 아주 보기가 흉물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다양한 선들이 집에 있고 위로도 나뉘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오른쪽에처럼 깔끔하게 정리해가지고 선을 통합해서 안으로 넣거나 밖으로 빼거나 뭐 이런 구조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데 통이 좀 커요. 보통은 9단위에서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는 뭐 서명 운동을 받아가지고 청와대와 국회도 탄원서도 제출하고 과기부도 방문하고 국회와 함께 제도 개선 제안도 하고 뭐 과기부와 이렇게 협의해가지고 시범 사업을 선정해서 예산도 끌어오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외부에서는 한전과 KT 같은 전신주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과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협치라 그러면 그냥 민과 관이 만나서 정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주요한 지역의 현안을 풀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대상은 때로는 기업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국회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청와대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이 담당자는 끝났을 때 아마 상 받았을 거예요. 이런 사례가 별로 없거든요. 힘들었지만 이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런 방식들, 그리고 예산이 별로 안 들었어요. 1,200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추가 예산을 이 과기부로 시범 사업을 하면서 몇 억을 끌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는 제가 그냥 사진만 가져왔는데 또 지역별로 다 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이 라라랜드라는 곳은 여기가 원래 이렇게 빨간 집 하면 이렇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빨간 집이 많은 유흥가였어요. 여기가 아마 그런 업소가 있는 이렇게 술을 팔고 뭐 이러는 곳이었는데 여기가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나오는 곳이었고 이거를 풀려고 행정에서 풀려고 하니까 잘 안 풀어졌어요. 그래서 협치에서 청년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여기를 건강하게 바꾸자. 그래서 주민들과 공동으로 해당 주체들과 공동으로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고 숱한 토론을 통해서 여기를 주민 공유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제가 자료에서 본 바로는 원래 이제 있었던 그 지역의 상징성도 있고 해서
여기는 그 민과 간이 공동으로 주로 성교육 관련한 부분들을 그 중심으로 하는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고 주민들의 치유 공간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뀌었어요. 이 라라랜드 말고도 또 한 곳이 두 곳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다른 하나는 카페였는데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카페로 바뀌었더라고요.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는 이제 서대문에서 암 환자 가족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협치 과제가 되었어요. 그냥 이거 그냥 보건소에서 하면 돼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더 주민들의 욕구를 더 정확하게 읽어서 찾아내고 그다음에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드러운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환우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이 방학동은 여기가 옛날 이제 무허가촌들이 있었고 방학천변에 우리가 청계천 뭐 이런 데 보면 아마 인천도 마찬가지일 텐데 해방 후에 막 슬럼가처럼 있었던 곳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후죽순으로 무허가 건물들이 많았는데 여기도 골칫거리였어요. 그리고 그 무허가 건물 중에는 또 당연히 앞에서 금천처럼 이제 이 유흥업소들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문화의 거리로 바꿨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그럼 그 업주들과 그 다음에 거기 종업원들은 이렇게 일자리를 잃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일자리 상담을 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또 원하는 사람들은 여기가 주로 카페가 주민 커뮤니티 공간과 카페가 만들어졌는데 카페를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도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그것이 다 안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 수급 대상자, 생활보호 대상자, 뭐 차상위층 등으로 등록해가지고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이 생계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여기를 풀어서 아주 깔끔한 지역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부분들은 동치미인데요. 동치미 그러면 이제 이 동짓달에 먹는 김치가 생각나시겠지만 치매 환자를 돌보는 프로그램인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 치매 환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치매 안심 주민 참여 인지 활동가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강사 육성 프로그램을 하고 실제로 이 강사들이 치매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유지해 주는 이런 활동을 이제 동작구에서 해오고 있고 여기 관계되는 분들이 되게 열심히 참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형태로 뭐 각 이제 자치구별로 많은 사례가 있고 이제 인천도 이제 막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제가 아직 인천 사례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만은 인근의 광명시 같은 경우도 협치를 시작한 지 조금 됐거든요. 거기서도 이제 협치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운영하고 있고 지금은 인천 그다음에 경기 이렇게 대전 이런 쪽으로 협치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약속한 시간이 지났고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 목적은 협치를 통해서 지역사회 문제가 해결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 목적이고요. 제가 오늘 강의한 내용에 대해서 여기 참여하신 분이나 아니면 온라인을 통해서 제 강의를 보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여기 아래 메일로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무료로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강의를 마치고 약속한 대로 20분 동안 여러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질문해 주세요. 질문 안 하시면 제가 다시 강의를 이어갈 겁니다. 네. 여러분이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제가 지금 강의를 드렸던 협치라는 것은 뭐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일상에서 민간하고 만나서 프로그램들을 많이 해봤고 그랬을 때 막히는 부분이 좀 있었을 거고 또 고민이 있는데 실제로 얘기할 상대가 없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아니면 앞으로 이 업무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이 업무를 해 나갈 분들 입장에서 좀 어떤 것에 대해서 좀 조언을 구하고 싶은 내용이나 있으면은 이제 가감없이 얘기해 주시면 제가 그냥 답변 들을 수 있는 부분은 답변을 드리고 잘 모르는 부분은 다시 나중에 찾아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아마 다른 분들을 위해서 마이크를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소통실 박성림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협치할 때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공무원들이 또 성과가 안 나오면은 그거 관련해서 좀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가지고 공무원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할 수 있는 방식이 따로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앞에서 협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하면서 사실은 이제 그 얘기를 가볍게 달았었는데요. 정말 중요합니다. 일단은 이 협치를 하면서 민간을 만나게 되면 뭐 그냥 쉽게 말하면 시어머니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잔소리꾼이 늘어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지만 초기에는 그냥 느낌상 시어머니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다른 그냥 부서에 있는 것보다 훨씬 피곤할 거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협치하는 사람들 초기에는 이게 체질이 안 맞는 사람들은 한 반년 지나면은 구청장께 이렇게 제안 내 가지고 아니면 총무과에다 제안 내 가지고 다른 부서로 보내달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는 경우가 종종 봐왔는데요. 그거는 협치할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협치를 할 때 이게 서로 상대방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공무원들은 민간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민간의 성장이라는 것은 시민사회 자체가 협치를 잘할 수 있도록 그 영역이 활성화되도록 도와주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민간에서는 공무원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승진을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협치를 열심히 하고 있는 팀장들의 경우에는 협치회 의원들이 나서 가지고 구청장을 만날 때 저 협치 담당 팀장 열심히 하는데 이제 이 과장으로 승진시켜 줘야 된다. 왜냐? 저 사람이 이뻐서가 아니라 실제로 협치는 그만큼 품이 많이 들어가고 고민이 많이 되고 시간도 이렇게 저녁이나 주말까지도 활용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협치하면 빨리 승진할 수 있다라는 이런 것이라도 메시지가 가야 여기에 지원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또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승진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막 숙제로 드려요. 민간 의원들 강의할 때는. 그래서 그런 얘기 해주라. 특정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협치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배려가 필요하다. 또한 협치 평가 제도를 만들어서 협치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객관성을 가져야 되죠. 예를 들면 제가 은평구에서 협치 평가 제도를 만들었는데 실패했어요. 공무원들이 반대해서 도입을 못했어요. 공무원들은 상 준다 그래도 이렇게 평가받는 걸 무지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실패하고 그리고 서울에 몇 개 자치구가 협치 성과제도 평가제도 영역을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이렇게 도입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 차원에서 서울시 전체 평가 지표 속에다가 BSC인가요? 평가제도 안에다가 협치 영역에 대해서 15점 정도를 둬가지고 협치 평가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이걸 상반기에 저도 참여해서 연구를 같이 했고 저는 연구를 자문을 하는 편이었는데 그 내용을 반영해서 아마 지금 평가부서랑 협력을 하고 있을 텐데요. 그렇게 어쨌든 구단이든 아니면은 뭐 시단이든 이런 평가의 지침을 만들고 그 평가를 통해서 협치 업무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는 인센티브가 이렇게 보장되어야 되는 것이 기본이고 또한 이제 어쨌든 뭐 포상제도 같은 걸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협치 담당 부서에서 이런 포상제도를 만들어서 협치 담당 공무원들을 이렇게 구청장 표창 또는 또 인천시장 표창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그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상신하는 제도를 가지면 뭐 아마 공무원들은 이 표창을 받으면 뭐 많지는 않지만 20-30만 원 정도 또 이 부상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뭐 휴가 제도도 가능할 텐데 별 도움이 안 될 거예요. 너무 바빠서 있는 휴가도 잘 못 쓰는 것 같은데 뭐 그건 상황에 맞게 운영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을 공식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저희는 아까 이제 은평구에서는 평가 제도를 정말 과감하게 첫 해에 도입을 하려고 용역을 했는데 너무 빨랐던 거죠. 그래서 실패하고 나서 대체 수단으로서 협치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구청장에게 올라가는 모든 방침세, 모든 결제 서류에
앞부분에다가 협치와 관련된 한 10개 정도 문항을 둬서 체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걸 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공무원들이 협치에 대해서 인지를 하게 하고 있고, 내 업무가, 이 업무가 협치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있고, 또 다른 민간하고 협의를 더 해야 된다면 협의를 해서 결제를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공식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주시죠. 네. 없으신가요? 빨리 점심 드시러 가셔야 되나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빨리 끝냈는데 이렇게 질문 안 해주시면은 제 의도와 달라지는데,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제가 조금 마무리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라도 혹시 질문 있으면 해주시고요. 뭐 사실 여러분이 전부 이게 협치 업무를 주 업무로 하는 분들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직간접적으로 민간하고 만나지만 이 소통 정책실에 계신 분들도 또한 이제 모두가 협치를 전담하러 하는 것이 아닌데 타부서는 훨씬 더 그것이 심할 거라고 보지만, 이 협치가 이제 시대적 흐름으로 가고 있고 이제 앞으로는 점점 더 협치 영역이 커질 거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 시험을 봐서 모든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는 구조가 있지만, 앞으로는 개방직이 늘어나면서 협치 방식을 통해서 협치가 필요한 영역에는 아마 이제 민간에서 들어오는 전문가들이 공무원으로 되는 경우도 점점 더 많아질 거고, 어떤 연구에 의하면 향후 10년 내에 30% 정도의 공무원이 개방직으로 바뀔 거라는 이런 이렇게 연구 결과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이 행정의 시스템이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뭐 여러분에게 이렇게 마음이 편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런 흐름이 이제 현실로 된다면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게 맞춰서 여러분의 이 공무원 생활을 하는 것이 여러분 심신이 저는 편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협치를 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개인적인 큰 장점이 있습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여기 대부분 좀 젊은 분들이셔서 이 얘기가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공무원 생활만 쭉 하다가 이제 정년을 맞은 사람들을, 여러분 선배들을 한번 보시면 사실은 이렇게 60이, 지금 60은 청년이잖아요. 유엔에서도 65세까지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년기가 막 끝나는 시기에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요. 근데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공무원들과 대기업에 임직원으로 일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사업을 하면 99%가 망합니다. 왜냐하면 조직화된 사회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혼자 일하는 구조, 이 조직에 받쳐주지 않는 일구조에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면 혼자서 뭘 하는 구조에 익숙치 않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업을 하면 망하니까 그냥 이렇게 퇴직하고 나서 보내는 것이 산에 가거나 뭐 취미 활동 하다가 이렇게 보내지만, 산도 한두 번이지 매일 가면 질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되게 이제 삶이 재미가 없어지고 빨리 늙어 가더라고요. 퇴직하신 공무원들께서. 그런데 이렇게 협치를 통해서 민간하고 많이 만나게 되면 인생 이막에 대한 고민, 인생 이모작에 대한 고민들을 할 수 있는 자기 미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협치를 통해 참여해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민간의 다양한 파트너를 알게 돼요. 여러분이 공무원 생활하면서 뭐 앞으로 30년 남은 분들도 있고 뭐 더 짧게 남은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민간하고 만났던 사람들을 그냥 스쳐 보내지 마시고 그 한 분 한 분의 관계를 유지해 나간다면, 여러분이 이후에 또 다른 부서에 가서도 도움이 될 거고, 또한 은퇴 후에도 정말 큰 힘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협치를 통해서 이 생활하는 것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이 당장은 좀 더 피곤하겠지만 여러분의 공무원으로서의 뭐랄까 역량을 키워나가고, 또한 더 넓은 어떤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 이야기를 마칠까 하는데요. 오늘 아침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를 위해 써주신 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혹시 설문지 작성하셨으면 그거 좀 내주시고 가십시오.